모딜리아니, 파리의 아웃사이더. 35의 나이에 혈액성 수막염으로 세상을 뜬 이태리의 천재화가 모딜리아니. 그의 사진을 보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 생각납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두고 태어난 두 천재 예술가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외모와 3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한 짧은 생애, 자유로운 영혼, 예술에 대한 천재적 영감과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이태리의 항구 도시 리보르노에서 1884년 7월 21일 유대계 부모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무렵 광산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결국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모딜리아니는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13세 때에는 장티푸스에 걸려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요. 그리고 평생 그는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향인 리보르노의 미술학교에 입학해 그림 공부를 시작한 그는 18살이 되던 해 피렌체 미술학교에 들어가 조각을 배우게 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베네치아로 옮겨 그림 공부를 계속하면서 현대미술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접하게 됩니다. 33세가 되던 1917년 모딜리아니는 19살의 미술학도 잔 에비트른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잔의 부모는 가난한 화가였던 모딜리아니와 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지중해 연안의 코트 다지르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때 모딜리아니는 생애 첫 개인전을 갖게 되었으나 전시한 그의 누드화들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압수되고 전시회는 중단됐습니다. 시리에 빠진 모딜리아니는 술과 마약에 의지하게 되고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1818년 프랑스 니스로 옮겨간 그는 사랑스러운 딸을 얻게 되고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와 함께 젊은 작가전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1919년 아내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두 사람은 딸과 함께 파리로 돌아와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가난과 질병은 끈질기게 모딜리아니를 괴롭혔죠.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임신한 아내와 딸을 친정으로 보내고 맙니다. 혼자 남게 된 그는 혈액성 수막염으로 인해 파리의 한 자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1920년 1월의 추위 속에서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자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친정집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919년 자는 죽음의 예감을 수채화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남편을 보낸 후 그녀는 자신의 자살을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녀의 그림은 죽음을 그리고 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가늘고 붉은 핏자국 외에는 전체적으로 안락한 침실의 분위기가 그림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꾸리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그녀의 침상, 그림 끝에 나오는 작은 탁자와 촛대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불편하죠.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일까요?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떠난 남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함께한 사랑했던 순간, 지중해 해변을 거닐며 바라보았던 그의 옆 얼굴을 가슴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쁘게 걷지요라는 바이런의 시에 표현된 여인은 모딜리아니가 그리려 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미소, 연한 얼굴빛은 착하게 살아온 나날을 말하여 주느니 모든 것과 화목하는 마음씨, 순수한 사랑을 가진 심장. 모딜리아니는 많은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대담하고 노골적이기도 했던 그의 누드화들은 사실적인 성적 표현과
모더니즘의 파격을 함께 담아내고 있었죠. 당대에는 여인의 음모를 표현했던 것과 관련해 외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그의 누드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도전적인 눈빛과 포즈로 자신의 육체를 지배하는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딜리아니는 시를 사랑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단테를 포함해 많은 시인들의 시들을 암송했고 특히 프랑스 시인 로트레아몽의 산문 시집 말더로르의 노래를 좋아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과 신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저주, 그리고 환상과 절망적 광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과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뜬 로트레아몽은 병마에 시달린 천재 시인이었고 그의 모습은 모딜리아니 자신의 병약함과 예측 불가한 기질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수술대 위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처럼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의 로트레아몽의 시를 읽고 그린 것이었죠. 모딜리아니는 그를 통해 유대계 이태리인으로 파리의 이방인이 되었던 자신의 외로운 삶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을 그리기를 원했죠. 간혹 사진을 놓고 그림에 참고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실제 모델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데생에 집착해 카페에서든 거리에서든 틈만 있으면 종이와 연필을 꺼내 스케치했고 그것은 그의 작업의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곤궁할 때에는 돈을 받고 그것을 팔기도 했지요. 20대의 몇 년간 모딜리아니는 그림을 멈추고 조각에 몰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는 파리의 대규모 미술 전시회인 가을 살롱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큰 영광이었죠. 전기 작가들 중에는 이 시기 가난했던 모딜리아니가 어떻게 조각에 필요한 고가의 재료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의 조각가들은 재개발이 한창이던 몽파르나스 지역에서 건축을 위해 쌓아둔 석회암을 훔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모딜리아니의 머리 시리즈 작품들도 석회암으로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가 당시 우리 돈으로 1972억 원에 팔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붉은색 소파 위 푸른 쿠션 위에 누운 나체의 여인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라도 남편의 성공을 믿고 있던 잔느의 평화로운 얼굴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그렇게 모딜리아니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림값으로 위대한 천재 화가의 작품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가 살았던 그 과거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렇게라도 그의 삶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내와의 행복한 한때를 보냈고 딸을 얻었으며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인전을 열었던 1918년 그는 프랑스 니스에 있었습니다. 질병과 가난 그리고 화가로서의 좌절을 함께 겪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은 행복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가 그려낸 남프랑스의 풍경처럼 나무의 짙푸른 초록의 열망, 고즈넉한 마을의 평화, 그리고 나무로 만든 다리 위를 걷는 여유가 잠시라도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를 바랍니다.